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23일 열리는 본재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순실 씨 재판과 분리를 요구하며 박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부인,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선포했습니다.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592억 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 재판 시작 전 예비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꼭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 6명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냐는 재판부 질문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모두 592억 원대 뇌물과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774억 원 규모의 기업 강제모금,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최순실 씨 뇌물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분리해 심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단 엮여봐야 좋을 게 없고 최 씨가 받은 돈은 최 씨가 받은 돈이고 박 전 대통령은 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미리 각인시키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의 공소 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재판 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본 재판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 본 재판을 방청하려는 일반인들을 위한 방청권 응모 및 추첨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기존 입장을 최종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열릴 정식 재판에서 검찰과 사생결단의 법정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병합 심리를 결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은 한 재판으로 묶여 오는 23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 재판에 들어갑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모 씨가 회사 명의 카드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늘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도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는 공소장을 오늘 처음 받아봤다며 혐의에 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고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와 차량을 사적 용도로 쓰는 등 1억 5천여만 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 씨와 어머니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사건 병합을 요청했고 검찰은 두 사람이 이 사건 공범 관계가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치 성향에 따라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우리는 극보수라며 원칙대로 밀고 나가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에게 건전 콘텐츠 활성화 태스크포스 구성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자 김 전 실장이 매우 흡족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보고서대로 지원 배제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자 김 전 실장은 우리는 그냥 보수가 아니다, 극보수다라며 원칙대로 밀고 가라고 강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전 실장은 김 전 실장과는 달리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사건 혐의와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분리해서 심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로우 인사이드는 이 분리재판 요구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분리재판 요구, 이게 의도와 함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앞서 보도해드렸는데 일단 엮여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렸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여라고 적시를 했는데 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난 최순실과 공모한 적이 없다. 그러니 재판도 함께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는 최순실 씨가 유죄를 받더라도 나는 최순실과 공모한 적이 없고 최순실이 나를 팔아서 돈을 받고 다닌 것도 나는 몰랐다. 네. 따라서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사건을 병합해서 그러니까 한 사건을 취급해 재판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예단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발언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엮어도 너무 엮었다. 이거 뭐 박 전 대통령의 유명한 발언인데 한마디로 최순실은 최순실이고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다. 뭐 이런 재판 전략인 것 같네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그러면서 특검 기소와 재판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았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기소를 했고요.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각각 기소를 했습니다. 네. 특검 수사 기한 종료 전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기소 주체가 나뉜 겁니다. 네.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거듭 분리 재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검사 동일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검사는 뭐 한 몸이다 이런 뜻인데 이 검사 동일체라는 말도 오늘 재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왔나요? 네, 앞서 말씀하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재판 자격을 자체를 문제를 삼으면서 나온 말입니다. 특검은 아시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출범을 한 조직이고요. 관련 수사와 기소도 이와 관련한 것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특검은 검사가 아닌 일개 민간인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기소한 것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니까 이제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참여해서 박 전 대통령이나 증인을 신문할 자격이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나아가서 이제 특검이 확보했다는 증거도 박 전 대통령 재판과는 별건이니까 특검 증거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뭐 모든 재판이 다 그렇지만 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름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 분리 심리 요구와 특검과 검찰의 공동 공소 유지 문제에 대해서 이 당사자 재판부 반응은 어떻던가요? 일단 재판 분리에 대해선 두 사람의 공소 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 불러야 하는 상황이 이제 온다. 네. 이제 또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재판부 입장입니다. 뭐 병합을 해서 심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검과 검찰의 공동 공소 유지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가 있다며 검토해 본 뒤 일견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병합한 판례가 있다. 뭐 이 워딩으로 밀어보면은 뭐 지금처럼 공동 공소유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게 재판부 의중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18개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잖아요, 오늘. 뭐 앞으로 본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정말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재판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6살 된 입양딸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까지 한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양부모가 1심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것인데 재판 결과 박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양한 6살 난 딸을 테이프로 묶고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하다 아이가 숨지자 그 시신을 불태워 훼손하고 야산에 암매장까지 했습니다. 31살 김모 씨와 47살 주모 씨, 20살 임모 씨가 받는 혐의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 손괴라고 불리는 혐의들입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5년,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 씨 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오늘 무겁지 않다며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상습적으로 딸을 학대하는 동안 아이는 저항이나 반항도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 과정에서 6살 아이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이들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3시간 동안 전소시킨 다음 남은 유골을 부숴 유전자 감정 결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체를 훼손했다. 그 죄질 및 피해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말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6살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남편인 주 씨와 자신의 집에 새들어 살던 당시 19살 임 씨 등과 공모해 숨진 딸의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우고 암매장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딸이 숨지기 2달 전부터 물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동여맨 채 며칠간 베란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람이 많은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6살 어린이, 고통과 공포, 사체 손괴, 무자비, 반인륜적. 오늘 재판정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무기징역 등을 받은 이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박가영입니다. 참 입에 담기도 그런데요. 6살 난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야산에 암매장한 양부모 얘기. 방금 전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꽤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박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전해드렸고 재판정에 직접 갔다가 왔죠. 재판정 안팎 분위기나 상황 어떻던가요? 네, 방청석에는 아동보호 단체 그리고 취재진 또 재판 관계자 등이 섞여서 좀 어수선했습니다. 네. 그런데 학대와 시신 훼손을 주도했던 그 양엄마 김 씨는 재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흐느껴 울었습니다. 네. 뭐 참회라면은 너무 늦고 뭐 본인을 생각해서 운 거라면 참 뭐라 할 말이 없는데 뭐 본인만 알겠죠? 예, 재판부가 선고 말미에 주문을 읽으면서 항소를 기각한다. 네. 그러니까 김 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 선고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김 씨가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아주 강하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아동보호 단체 중 일부는 판사님 감사합니다라며 박수를 치기도 네. 했고요. 또 그 관계자 일부 중에는 김 씨를 향해서 지옥에나 가라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피고인들 나이 등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꽤 있는데 일단 양아버지 주 씨는 사건 당시 만 46살 그리고 양엄마 그러니까 주 씨의 부인이죠. 김 씨는 30살. 일단 나이 차가 16살이나 나네요. 예, 맞습니다. 주 씨와 김 씨는 사건 당시에 10년 동안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혼인 신고를 한 것은 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 시점이 숨진 6살 난 아이 입양 시점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 씨와 이 김 씨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정식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 당시 19살로 미성년자였던 임 씨. 임 씨는 또 어떻게 김 씨 등과 같이 살게 된 건가요? 네, 당시 19살이었던 임 씨는 김 씨와 주 씨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네. 대신 주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딸이라고 하는데요. 친구 딸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 씨 친구가 이혼 등을 거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고 임 씨가 월세를 얼마씩 주고 이렇게 김 씨 집에 세를 들어 산 것입니다. 네. 임 씨는 주 씨와 김 씨를 친부모처럼 따랐다고 하는데요. 김 씨 등의 지시 또는 권유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뭐 미성년자인 친구 딸한테 월세까지 받았을 정도면은 뭐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 텐데 숨진 아이는 도대체 어떤 경위로 입양을 하게 된 건가요? 예, 10년을 같이 살았지만 주 씨와 김 씨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는데요. 김 씨는 아르바이트식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그런 여성들의 아이들을 돌봐주곤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아이들이 바로 이 숨진 6살 아이와 또 그 아이의 언니였는데요. 친모도 이혼을 한 뒤에 어렵게 이 두 아이를 키워가다가 결국에는 이 둘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김 씨가 그러려면 우리 집에 차라리 입양을 보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14년 9월에 이 친모의 합의 하에 만 3살이던 아이가 김 씨 부부에게 입양이 됐고 네. 그렇게 입양 3년 만에 결국 모진 학대 끝에 숨졌으며 결국 시신은 흔적도 찾지 못할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참 뭐라고 할 말이 뭐 안타까울 뿐입니다. 뭐 아동학대 하는데 이게 통계로도 지금 입증이 되고 있죠. 예,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아동학대 사례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동은 0세에서 17세까지를 말하는 네. 겁니다.
전년인 2014년에 비해 16.8% 증가한 11,715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1년에는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027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연령별로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13에서 15세가 22.2%로 가장 많았고 또 다음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10세에서 12세가 19.5%, 또 초등학교 저학년인 7살에서 9살이 18.1% 순으로 많았습니다. 네. 이게 뭐 먹고 살기 팍팍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새 대통령 당선이 만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취약계층 아동 학대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조적인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박가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회사 돈 74억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허위 회계 처리와 공금 무단 인출 등을 통해 회사 돈 59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세운 회사에 김영사 출판서적 전체의 유통과 영업, 독점 대행권 등 특혜를 줘 15억 원의 수수료를 받고 김영사의 사업을 자신이 최대 주주인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 전 대표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배임액 산정이 어려워 공소장에 표기하진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989년 김영사 경영을 맡으면서 만화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와 정의란 무엇인가 등의 베스트셀러를 잇따라 출간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김영사 설립자 김강유 회장이 경영 복귀를 선언하자 퇴사했고 이후 김 회장과 고소 고발전을 벌였지만 김 회장에 대한 고발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게 감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부장검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감사원이 서울 메트로가 네이처 리퍼블릭 자회사를 상가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박 전 검사가 감사원 고위 간부와 인연이 있어 감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조사를 연기했고 최근 퇴원한 박 전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를 지난 9일자로 해임하고 징계 부과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1984년 강원도 화천에서 복무하다 총상을 입고 의문사한 고 허원근 일병이 33년 만에 순직 군경으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열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 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 허 일병은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1984년 4월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군 조사위는 자살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고 허일병의 죽음을 타살로 규정하고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발표했고 유족들은 이를 토대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1심은 타살, 2심은 자살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고 2015년 대법원은 고 허일병의 죽음에 대해 타살이나 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사망 원인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고 허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국방부의 순직 인정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순직 인정과 더불어 고 허일병과 같은 진상 규명 불명자의 경우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기간 대학생들을 정치 행사에 동원한 대학 교수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전북 지역 지지 모임에 뷔페권과 영화 관람권을 주고 학생들을 동원한 우석대 교수 2명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국민의당 광주 경선 과정에 원광대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국민의당 관계자를 구속하고 이 대학 총학생회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이에 분노해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서울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이 50대는 사다리를 휘둘러 기자 3명을 폭행하고 카메라를 망가뜨린 혐의입니다. 검찰이 사드 배치철의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시민단체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4명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주투쟁이 등은 황 전 총리 등이 10억 달러 수준의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서버를 두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121만 명의 회원을 상대로 수억 원을 챙긴 운영자 33살 안모 씨가 경기 남부경찰청에 구속됐습니다. 안 씨는 3년 5개월 동안 5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뒤 이 사이트를 8억 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 경찰이 사이트 구매자인 줄 알고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김초원 이지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하다 숨진 고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늦었지만 유가족 입장에선 다행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 씨에겐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김성욱 씨가 감정이 복받쳐 울음을 터뜨리자 문재인 대통령은 울지 마시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직,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숨졌을 경우 국가가 그 죽음을 의로운 죽음으로 인정해 기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법률방송도 여러 차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지정 여부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은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교사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보훈처는 전례가 없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는 교사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참 이유도 핑계도 다양하게 초지일관하게 안 된다.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인사혁신처는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환영한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김초원 이지혜 두 교사의 유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국가인권위까지 나서 좀 해주시라고 권고했지만 꿋꿋하게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하더니 법이 바뀐 게 있는지 제도가 바뀐 게 있는지 판례가 새로 나온 게 있는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영혼 없는 공무원, 대통령의 선의해지시든 문학의 블랙리스트처럼 불이해지시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7글자가 어쩔 수 없이 떠올라 씁쓸합니다. 고 김초원, 고 이지혜, 꽃다운 나이에 더 어린 꽃봉오리들과 함께 유명을 달리한 두 교사와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5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